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난주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베니스 영화제 일부 초청작이 북미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기도 하고 주목받는 북미 감독들의 기대작들이 세계 최초로 프리미어를 갖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TIFF는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앞으로 시상식 시즌에서 성공을 거머쥘 영화가 무엇일지 가늠하게 해주는 이정표 같은 영화제로 여겨지죠. 여기서 TIFF 관객상을 받았던 킹스 스피치, 그린북, 노매드랜드는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쥐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락다운을 거쳤기 때문에 TIFF의 개막은 토론토 다운타운이 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랫동안 TIFF에 참석해왔던 베테랑 관객들과 영화제 주최 측조차도 이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 본다며 올해의 열기를 놀라워했죠. 이번 편에서는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초청작들과 그 외 몇몇 작품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상식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 작품들에 대한 현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올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과 한국어 영화들이 초청됐습니다. 연출에 첫 발을 디딘 감독들의 데뷔작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장들의 영화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죠.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는 오징어 게임으로 배우 이정재를 접했던 해외 관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 한국의 80년대 풍경, 스파이 장르 등 해외 관객들이 무척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TIFF에서 꼭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서인국과 정소민 주연의 늑대 사냥은 TIFF의 심야 공포 상영 프로그램인 미드나잇 매드네스에서 거침없고 충격적인 연출로 관객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하죠. 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두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당연히 화제작이었고 주로 TIFF에서 최초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을 중심으로 관람했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정우성 감독의 데뷔작 보호자를 봤습니다. 이날 오전에 언론과 평단을 위한 특별 상영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참석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영 후 정우성 감독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김준한 씨와 등장했습니다. Q&A 시간이 마련되어서 저도 액션 연출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한 주인공 수혁이 이제 평범한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전에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와 그 오른팔로부터 위협을 받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스토리는 언뜻 들으면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우성 감독도 Q&A에서 클리셰적일 수도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죠. 그 노력은 영화 곳곳에 주변 환경을 이용한 독창적인 액션씬들과 기묘한 카메라 움직임에서 특히 빛났던 것 같습니다. 또 정우성 감독은 많은 부분에서 캐릭터의 성격과 동기를 염두에 둔 선택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감독 본인이 주연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캐릭터를 해석해야 하는 배우로서의 시선을 바탕에 깔고 연출한 흔적이 작품 곳곳에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클리셰로 인식되는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클리셰적일지는 몰라도 클리셰가 가진 기본적인 뼈대를 활용해 오히려 관객으로부터 깔끔한 만족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메리칸 뷰티 1917로 알려진 샘 맨데스 감독의 새로운 영화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는 80년대 영국 해안가 마을에 있는 엠파이어라는 오래된 영화관에서 일하는 힐러리와 스티븐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TIFF의 주요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표를 구하려고 늘어선 줄이 몇 블록을 돌고도 겹칠 정도였죠. 극장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에서 상영된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는 관객에게 영화관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스토리를 선호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렌드로 인해 관객과 평단은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가 시상식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이 영화는 TIFF에서 호호가 뒤섞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는 정신질환을 가진 주인공 힐러리, 인종차별을 겪는 스티븐, 이 둘 사이의 로맨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쇠퇴한 영화관 등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었지만 이들을 모두 이끌 수 있는 큰 흐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조연들이 만든 순간들이 감정적으로 더욱 와닿았습니다. 특히 영사기사 노먼이 스티븐에게 영사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긴 잔상을 남깁니다. 노먼은 영화는 그저 정적인 프레임과 암흑의 연속일 뿐이지만 1초에 24개의 프레임을 보여주면 생명이 들어간 듯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은 그 사이에 있는 암흑은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스토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는 근래 본 영화 중 시각적으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거장 촬영 감독 로저 디킨스는 마을에 걸린 장식, 가로등, 창틀 등 주변의 요소를 이용해서 모든 장면을 액자에 담긴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게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조명을 통해 따뜻하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담아냈죠.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의 촬영은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과 코렐라인 비밀의 문으로 알려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계의 전설 헨리 셀릭 감독이 13년 만에 새 장편 영화 웬델 앤 와일드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겟아웃, 어스, 노베 감독 조던 필이 헨리 셀릭 감독과 공동으로 시나리오 작가이자 프로듀서로 이 영화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조던 필은 코미디쇼 키앤필에서 같이 작업한 키건 마이클 키와 함께 영화 속 악마 형제 웬델과 와일드의 목소리를 맡았는데요. 이 콤비가 나올 때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죠. 주인공 캣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위탁시설을 전전하다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향에 돌아와 명문 가톨릭 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마주하게 된 고향 러스트뱅크는 대형 수감시설을 지으려는 대기업의 횡포로 황량한 곳이 됐죠. 캣은 어느 날 인간 세계로 올라와서 테마파크를 짓고 싶어하는 교활한 악마 형제 웬델과 와일드를 만나게 되고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죠. 헨리 셀릭의 전작 코렐라인에서 신비롭고 독특한 코러스 음악을 들려준 영화음악 작곡가 브루노 쿨레가 이번 영화에 합류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헨리 셀릭의 환상적이고 기괴한 디자인과 조던 필의 블랙 코미디가 맞물린 웬델 앤 와일드는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더 파벨만스는 관객의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작품이었던 만큼 티프에 꽂힌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필버그의 가장 개인적인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영화는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가상의 파벨만 가족과 주인공 샘 파벨만의 유년기를 따라갑니다. 더 파벨만스는 이제까지 봤던 스필버그 영화 중에 가장 웃긴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거의 모든 장면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박수갈채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파벨만스는 자전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어서 관객은 스필버그가 자신을 대변한 주인공 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했고 자신의 삶을 감상적인 시선으로 미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파벨만스는 샘의 삶을 행복하고 이상적인 시선으로만 표현하진 않았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고 자란 샘이 학교에서 겪는 반유대주의와 잦은 이사로 생겨난 집안의 불화를 다루기도 합니다. 또 영화는 샘의 엄마 미치, 친한 삼촌 베니, 학교 친구들 등 샘의 주변 인물의 삶을 더 자세하게 보여줬고 샘이 만든 영화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주로 보여줍니다. 더 파벨만스의 출연진 중 샘의 엄마이자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인 미치를 연기한 미셸 윌리엄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샘의 아버지 버트를 연기한 폴 다노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화와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버튼은 폴 다노가 전에 연기한 선하고 헌신적인 캐릭터들을 연상시킵니다. 스필버그는 영화라는 매체를 만드는 기술성과 예술성의 극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매체가 어떻게 관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더 파벨만스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영화에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신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관객은 같이 웃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더 파벨만스는 등장인물과 관객 모두 영화라는 매체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고 함께 웃을 수 있게 했죠. 티프에서 당일 티켓을 구하려던 줄이 가장 치열했던 영화들 중 하나는 블랙 스완으로 알려진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신작 더 웨일이었습니다. 상영 직전에 풀리는 표를 구하기 위해 관객들은 2시간 가까이 줄을 서기도 했죠. 더 웨일은 90년대 한때를 평정했던 스타 브랜든 프레이서가 오랜 공백기 끝에 주연으로 대중에게 돌아오게 만든 영화라서 브랜든 프레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체중이 300kg에 달한 아버지가 소원해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내용의 이 영화는 관객으로부터 보기가 힘든 영화라는 평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랜든 프레이서의 연기는 거의 모두에게서 찬사를 받았죠. 한편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은 라이언 존슨 감독의 나이프스 아웃의 후속편 글래스 어니언이 티프에서 최초 공개됐는데요. 전작을 좋아했던 관객들은 매우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전작보다 더욱 훌륭하다고 평한 반면 전작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더욱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티프에서 주목받은 영화들은 상당 부분 영화 예술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관객에게 설득하려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들 중 하나였던 영화 산업이 다시금 대중들에게로 돌아와 큰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